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4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뉴욕 증시, 유가에 대한 상승 부담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배럴당 112달러를 돌파하면서 유가에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유정 캐스터. 네, 뉴욕 증시 지난주 3대 지수 모두 약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부결로 폐쇄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돌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연방정부가 폐쇄가 될 경우에는 국방, 응급과 같은 이런 업무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연방정부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특히 다음 주,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또한 중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예산안은 마감 시한을 1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수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0.24% 내렸는데요. 12,380.0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소폭 내렸습니다. 0.5% 내린 2,78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0.4% 내린 1,328.1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배럴당 112달러를 기록하면서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또 지난 주말 다우지수 중에서 시스코, 알코아, 보잉, JP모건이 1%대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에 힘을 더했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보시면요. 최근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송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다우 운송지수가 1.6% 하락하면서 항공주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따라 AMR이 4.47% 내렸고요. 유나이티드 컨티넨털이 5.76% 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또한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물가지표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12일 화요일 발표되는 3월 수입 물가를 시작으로 해서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금요일에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장유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유가 상승 그리고 연방정부에 대한 폐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다소 하락한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장세 그리고 지난주 뉴욕 증시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장 평가부터 부탁드립니다. 요즘 월가의 시장 참여들이 최대 관심이 물가 인플레 지표예요. 네. 그래서 인플레와 관련된 사항에 따라서 다른 어떠한 재료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최근에 뉴욕의 월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인플레에 관심인 상황에서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배럴당 112달러 돌파하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연방 정부의 예산안 폐쇄 이런 우려도 있긴 했습니다는 아무래도 인플레 부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시청자께서는 이번 주에는 한 3가지 문제를 좀 제가 예의주시해서 바라보시다 하는 것을 좀 권유해 드리겠는데요. 네. 하나는 매년 4월 달에는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의 충계 수정 전망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0월에 올해의 세계 경제 전망 나왔습니다는 성장률보다도 인플레는 그렇게 관심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인플레 문제가 최대 상황이 될 만큼 제스민 혁명이라든가 일본 대진 사태라든가 이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 당초 예상보다 출구 전략에 앞당기고 또 증시의 시장 참여들이 굉장히 물가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런 측면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IMF에서 수정 전망치에서 경제 성장률보다도 물가가 세계 인플레가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가 각각의 출구 전략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볼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한국도 인플레 문제에 지금 금리 인상과 원화 절상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의 주무부서인 한국은행에서 13일 날 발표되는 한국경제 전망, 특히 물가 쪽을 어떻게 전망할까 하는 것도 또 다른 관심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곁붙어서 이번 주에는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물가 관련된 지표가 아주 집중적으로 발표됐는데요. 네. 이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는 2차 양적 완화 정책의 철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문제, 적극적 의미의 출구 전략 문제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뭐니 하더라도 역시 세계 최대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간의 차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주가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익이 개선되는 월가 예상치보다 개선되는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네. 전체로 보면 당분간은 출구 전략과 결부돼서 인플레 문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볼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전망치, 한국 경제 전망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사실 관심을 기울여서 향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이 네. 문제가 주가 흐름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향후 발표될 여러 가지 지표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미국장에 대한 평가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머징 마켓이죠.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주요 이머징 증시 혼조세를 나타낸 모습인데요. 더 자세한 브릭스 시장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브릭스 시장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브릭스 시장 중에서도 상하이 지수 먼저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그리고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과 같은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있었지만 거래일 기준으로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연초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0.74% 오른 3,030.0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지만 곧이어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이 흐름 지켜가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향후 긴축 강도가 점차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또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출구 전략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자금이 다시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면요. 최근 국제 상품 가격이 연일해서 상승을 하면서 비철금속 관련주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양책 발표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시멘트와 여행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홍콩 지수입니다. 홍콩 지수 역시 소폭 올랐습니다. 강보합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0.04% 오른 13,652.9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중반까지는 중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긴축이 좀 다소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 나왔는데요. 네, 장 마감 직전에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그리고 유럽의 그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시장에 나오면서 좀 증시는 약간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요. 은행주가 또 다시 강세를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국제유가 상승에 에너지주가 크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인도지수입니다. 인도지수 최근 들어서는 계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7% 내렸습니다. 19,45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리비아 사태에 따른 공급량 감소 영향 덕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12달러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종별 흐름을 보시면은 이 정보통신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주가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지수 보겠습니다. 러시아 지수 최근 들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1.6% 크게 올랐는데요. 2,12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서 석유주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금융주, 정보통신주도 크게 오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 기금속 가격 상승으로서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입니다. 보베스파 지수 역시 좀 떨어졌습니다. 0.6% 소폭 내렸는데요. 68,71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인 신용 대출에 대한 세금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라는 고 밝히면서 실적 부진 우려로 금융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탕수수 생산업체인 코산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부동산 관련주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마침내 3대 유종이 모두 배럴당 11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에서는 2008년에 글로벌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08년 고유가 악몽 재현 우려와 신삼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생방송 창에 생생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한상준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부사장님, 지금 유가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유가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죠. 유가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죠. 네. 그래서 진행자께서 이렇게 오늘 밝게 웃으시면 좀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좀 위안되게 느낄 수 있어서 아무튼 국제 유가가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유종이 배럴당 110달러. 특히 서부 텍사스 중기는 배럴당 한 110달러 밑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는 지난 주말에 112달러 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3대 유종이 그 배럴당 동반적으로 이렇게 110달러 이상 웃돈 때가 2008년 상반기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이라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역시 그 제스민 혁명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길게 끌어가고 있죠. 지금 그렇죠. 4개월 연속 끌어감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불안 요인이 가세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지난 주말엔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네. 왜 이 많이 올라갔냐면 미국 경제에도 뭐 괜찮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는 지금 그 유가와 미 달러 간의 강한 대체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체 관계라는 것은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유가가 강세를 보이거든요. 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미 달러가 연방 예산안 폐쇄 이 문제는 미 달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달러 약세에 따라서 이 유가 쪽으로 치미는 현상, 쏠림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배럴당 112달러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일부 투기 세력들의 가세, 항상 이제 유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는 원유 시장도 그 어떤 시장마다 이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특수한 그 중간 메이저 플레이에서 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이런 그 시장의 과점적 구조에서는 향후 강세가 예상될 때는 투기 세력이 그 결부돼서 가수위원까지 이렇게 겹치는 것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3대 유종이 모두 오르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은 물론이고 뭐 미국 달러의 약세도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군요. 네네. 그렇다면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2008년 고유가 악몽이란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것인지 그 개념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네. 사실 그 2008년도 유가 악몽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네. 이때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 주식 투자를 비교적 오랫동안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저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08년 초에 그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나 7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 정확히 얘기하면 7월 11일 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8달러 갔습니다. 2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불과 그것도 6개월 사이에 2배를 갔지 않습니까? 네. 이름에 따라서 세계 각국들이 코스트 푸시, 즉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누적이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도 이게 자산 시장이 그린스펀의 그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경제가 화랑을 보이고 네. 자산 시장이 이렇게 화랑을 보임에 따라서 디맨드 풀, 즉 총세 사이드에서 인플레 압력이 누적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그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가세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계 각국들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문제는 그 이전에 아마 대체로 보면 시청자분께서 그 자원의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금리가 너무 쌌기 때문에 그린스펀의 그 독트린에 의해서 그린스펀이 금리를 너무 싸게 움직였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 보면 금리 차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각국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은행에 대출을 해서 아파트를 사서 몇 채 이렇게 하는 이런 레버리지를 일으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부동산 가격도 아주 그냥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상황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저금리와 자산 가격 간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여기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저금리 구조가 차단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름에 따라서 레버리지 비율이 쭉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출을 맞이했던 금융사 같은 경우, 특히 부실 금융사를 중심으로 해서 건전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금융사들은 곧바로 자본의 부족한 현상,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마진콜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전문적인 마진콜 현상이 발생하면 대체로 보면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금융사들은 대부분 다 해외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기존의 그 자산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 이외 다른 국가들도 이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주가가 떨어지는 이러한 악순환 함께 타격을 받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그 현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그 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도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보였던 이런 아시아 신흥국들이 더 타격을 받는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켰다 해서 네. 이것이 유명한 2008년도의 고유가 악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유가가 워낙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유가가 최근처럼 오르면 곧바로 2008년도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 이어서 결국에는 자산 가격 급락의 마진콜, 디레버리지 그리고 네. 타국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렇습니다. 발생됐다는 네네. 거군요. 이 나비 효과 아무래도 한 나라의 그 여건이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사이언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나비 효과처럼 한계 영향이 있으니까 질문 잠시 드리고 넘어갈게요. 중국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이라고요. 중국의 이런 모습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고 그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중국은 사실 작년에 경제 성장이 비율이 괜찮았습니다. 네. 대체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11%대에서 한 9%대 후반 정도 하면 중국의 그 잠재 성장률이 한 8%대, 9%대를 감안하면 대체로 보면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주가가 연착륙이 될 때는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기존의 그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가가 지난해에는 안 올랐던 것이 역시 인플레 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문제는 이 인플레 부담이 코스트 푸시, 공급 측 요인에서 있다면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중국이 대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할 경우에는 네.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압력에 굴복당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중국의 권력층들이 중국 국민으로부터 많은 이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는 위안화 절상을 필요성에도 느끼고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경제 구조 자체에서는 아직도 중국은 수출 상품이라는 게 환율 경쟁력, 가격 경쟁이 나가다 보니까 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하면 수출과 경기를 희생시키는 이런 거시경제상의 또 하나의 타격이 예상돼서 위안화 평가 절상을 쉽게 전향적으로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문제가 굴러지고 위안화 평가 절상을 쉽게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질문해 주신 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금리 인상으로 모든 금리 인상 수단을 동원해서 이렇게 물가를 잡기에 나서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 인플레 문제를 금리 인상 쪽으로 잡다 보니까 네. 경제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이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 너무 금리를 많이 올리려도 인플레 효과가 크게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위안화 평가 절상 쪽으로 지금 인플레 대책에 가닥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금리 인상 계속해 나가고 그다음 위안화 평가 절상으로 다른 한편으로 가서 소위 파리스 믹스, 인플레를 파리스 믹스하는 이런 그 정책 조합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좀 성공을 거둬서 지금 중국의 인플레 문제가 많이 진정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난 1년 동안 네. 중국의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데 장애이었던 이러한 그 금리 인상 문제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또 인플레 문제가 진정될 길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주가가 그렇게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만족할 만큼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는 서서히 경제권을 과정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네.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앞으로 위안화 평가 절상이라든가 또 중국의 금리 인상 문제는 시차상으로 보면 인플레에 미치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은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 억제 효과, 위안화 평가 절상에 따른 인플레 억제의 효과가 네.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럽게 빨리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는 네. 서서히 경제권을 반영해서 중개 주가가 좋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어떤 상승에 대한 원인과 그 시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사이언님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중국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저희 국제유가 아무래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가 참 궁금한데요. 고유가 악몽이 재현되는가가 사실 유가 전망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2008년 고유가 악몽이 재현되느냐, 역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유가에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이 혼재된 상태입니다. 네, 일단 그 약세 요인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북반구의 원유 성수기인 동절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계절적으로 원유 수요가 좀 다소 누그러지는 이런 쪽은 앞으로 국제유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약세 요인이 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지금 경기가 좀 다소나마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수요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것도 유가를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강세 요인은 역시 제스민 혁명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유엔의 다국적군 투입을 계기로 해서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 사태에서 보듯이 이 다국적군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가 상당히 되죠. 장기화되죠. 여기에 따른 그 불안감이 있고요. 네, 특히 지난 주말에 일부 오맨이라든가 예멘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실 튀니지라든가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권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불안감이 좀 나타난 상황이고요. 네. 취재상에. 그리고 예멘과 오벤과 같은 이런 게 제스민 혁명의 2단계로 이렇게 진입하는 이런 움직임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유가의 그 강세율은 약세율보다 더 큰 게 아닌가. 그래서 네. 관련 기간에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국제유가가 강세 국면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최근에 2008년 고유가 악몽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대로라면 유가가 앞으로도 쉽게 안정을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2008년식 고유가 악몽이 재현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결국 이제 금융위기가 네. 유가 상승에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측면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지표에서 좌우된다. 일단은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증거금 대비해서 총 투자 가능 금액. 레버리지 제일 높으면 높을수록 네, 이 딜레버리지 과정에서 세계에서 자산 회수 정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 충격을 미친다 하는 차원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큽니까 하는 네. 측면. 그 다음에 선진 금융사들이 글로벌 투자 비중과 또 글로벌 투자 분포도가 얼마큼 되느냐 이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난 3년 동안 금융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미국의 단일금융법의 내용의 핵심적 골자를 이루는 것이 볼커 룰이거든요. 네. 이 볼커 룰이라는 것은 레버리지 비율을 대폭적으로 축소한다든가 독자들이 모르는 고객들이 모르는 이 복잡한 파생 상품을 대폭적으로 규제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레버리지 비율이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활기를 다시 차고 있는 헤지 펀드의 활동력 지표에 해당되는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10배 이상 이렇게 상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즉 LTCM 같은 이런 것은 100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최근에 활기를 찾는다 하더라도 5배 이내에 수렴을 시키는 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그 금융사를 비롯해서 해외 자산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 해외 글로벌 투자 비중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 투자의 분포도도 부실 부분은 좀 많이 정리가 돼서 네. 지금은 건전한 지역, 한국과 중국 같은 건전한 지역 이런 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그 글로벌 금융위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는 지금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국제유가가 선물한 부분에 대폭적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선물안에서 현물안에 유가를 끌어올리는 2008년식 웨더덕 현상,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웨더덕 네. 현상도 적어졌기 때문에 일단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진입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설령 그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비율이 축소되고 글로벌 투자 비중이 적어졌기 때문에 네. 2008년 같은
이러한 그 금리 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는 지금은 상당히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레버리지 비율도 높고 투자 분포도도 높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았지만 그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제 그 요소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요인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는군요. 네네. 그렇다면요, 이렇게 악화될 소지가 적다고는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의 부담이라는 것은 네. 사실 그 글로벌 위기를 진전될 소지는 적다 하더라도 그만큼 세계 경제 부담이 되죠. 네. 당초 예상보다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세계 인플레 문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세계 경제 전망 측에서 소비자 물가에 어떻게 전망할 것이냐 하는 오히려 이번에는 경제 성장률보다도 물가가 더 부담이 될 만큼 관심이 될 만큼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정책적으로 출구 전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던 것도 세계 경제라든가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게 물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엔커께서는 결혼을 안 하셔서 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는 네. 지금은 10만 원 들고 가도 과거에 비해서 5만 원 정도뿐이 못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살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물가라는 지표가 가장 국민의 경제 고통과 관련해서 밀접한 지표인데요. 네. 그만큼 밀폐가 올라가면 국민의 고통 지수가 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고유가를 잡기 위해서 원화도 절상하고 금리도 올라가면 그만큼 신삼고 현상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의 채산성, 캐시플로우가 악화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세계적으로 보면 금리 위로 발생한 2008년식 악몽 가능성은 적습니다는. 네. 그러나 지금 그 각국에 있어 보면 그만큼 그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네. 경제 주체들에게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신삼고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현상인지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바로 신삼고 현상과 직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신삼고라는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유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원화 가치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보이는 것이 사실상 그 대외 경제 측면에서 의존을 많이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삼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지금 보면 유가가 110달러대. 그럼 이거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작년 7월 이후에 네 차례 걸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번에도 금리를 올릴까 말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금통위가 관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유가 측면은 코스트 오브 핏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라는 한편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을 가져가 부분이 있습니다는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원달러 한일의 하락세를 정부가 좀 용인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원달러 한일의 하락세를 용인한다는 것은 미 달러에 대해서 원화 가치가 그만큼 강세가 된다는 그렇죠. 현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고유가가 다시 금리라든가 원화 절상 문제가 결부돼서 신삼고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삼고 현상이 되면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그 채산성 변수 측면이기 때문에 채산성 악화시킬 거고 이것에 따라서 주가의 그 일정 부분 반영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출구 전략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요. 고유가에 따라서 각국 출구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 나올 때가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요? 네, 이 출구 전략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죠. 네. 이제 앞으로 당분간 이 출구 전략 문제는 증시의 최대 변수가 될 거로 봅니다. 네. 앞으로 그 각국들이 출구 전략,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이 출구 전략을 추진할 때는 네. 이제 정가가 어렵다. 그리고 정가가 어렵다면 자국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네. 과거와 다른 것은 다른 국가에 정가시키기보다는 사실상 그 자국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국 국민들의 부담을 완충시키는 쪽으로 완화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출구 전략을 강구하더라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도 금통위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의 인플레 문제 이런 문제를 너무 금리 인상 쪽으로 이렇게 잡으면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는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전월세 가격만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금리 부담에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데요. 또 다시 금리를 이런 쪽으로 올리면 굉장 부분은 좀 아마 만약에 제가 네. 여기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하면 아마 시청자분이 게시판에 무슨 소리냐, 당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경제 고통이 지금 심하고 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금은 공급 측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원화 절상이라든가 가격 통제라든가 뭐 유류세 인하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해줄 부분은 대폭적으로 해주고 그거보다 부족하다면 네. 국민으로부터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 어려우니까 같이 동참하자. 그러나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준 상태에서 국민의 설득을 구해나가는 이런 모럴 세이션을 같이 결부될 때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의 그 고유가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타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분명히 말씀드린 출구 전략은 인플레라든가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는 지금의 인플레 성격을 볼 때는 또 이 인플레 같은 이런 부담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네.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워낙 그 절상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반드시 감안해서 좀 부담이 한쪽에 집중되고 특정 네. 계층에 집중적인 이런 쪽보다는 모두가 그 분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유가 우리 생활에도 참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모두 다 민감한 사안인데 오늘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살펴본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댓글 주셨는데요. 현수김님, 사람을 위한님, 현도님, DH7410님, 샷건리님 등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더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